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라 건물이 또 나와.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출 문제, 제 마지막 우리 교재에 있는 38회를 할 텐데요. 자, 지금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그 문제부터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기 문제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거래처를 2638로 로그인 해주세요. 2638. 자, 2638로 로그인 해주시고, 문제는 이론을 좀 지나가고 일단 뒤로 넘기고 실기 문제로 넘어가서 실기의 거래자료 입력 문제인가요? 774페이지. 774. 774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3점짜리인데요. 자, 매입세금 계산서죠? 파랑색이니까 우리가 공급받은 자입니다. 제품창고 증축공사 2억 5천만 원짜리 공급가액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품 보관용 창고 건물에 증축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건물로 잡아야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공사 계약일은 3월 4일인데 계약금을 지급했고 4월 3일에 중도금을 또 4월달은 중도금을 지급했으며 공사대금 잔액은 5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공사대금 잔액 요거 1억 3천. 그러니까 4월 15일 날 지금 2억 5 잔금인데 현금으로 1억 3천 이걸 줬고 요것을 외상으로 했다 이 말이죠. 5월 10일까지 중도 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시에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네. 그렇죠? 한꺼번에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예요. 자,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거래 자료를 참고하여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러려면은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 내역이 지금 이 시점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금액을 이제 확인해야 돼. 그래서 4월 15일 기준으로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기준 합계잔액 시산표를 우리가 보게 되면 4월 15일로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 유동자산에 비유동자산에 있죠. 유형자산에. 그래서 비유동자산에 유형자산에 보면 건설 중인 자산 여기 있습니다. 137500 이거를 우리는 계약금과 중도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건설 중인 자산을 완성됐을 때는 건물로 대체를 시키는 분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137500 메모를 해두거나 이 창을 닫지 말아 주시고 이걸 참고해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입 매출 전표로 가볼까요? 자, 가가지고 4월 15일날 세금계산서를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전부 한꺼번에 받는 거죠. 세금계산서. 그래서 날짜를 4월 15일 전표로 입력하면 돼요. 유형은 매입인데 과세 매입이죠. 세금계산서에 있는. 그래서 51번 유형으로 하시고 품명은 여기 있는 그대로 제품창고 증축공사다라고 입력하시면 되죠. 제품창고 증축공사. 그리고 공급가액은 2억 5천만 원. 250 플러스 2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거래처는 공급자, 거래처는 고려건설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고려를 입력해 주시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므로 1번 전자세금 한 다음에 분계는 혼합분계로 해결해야죠. 자, 혼합분계 하시는데 원재료가 아니라 증축공사는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인데
202번 건물로 하는데 이 금액이 다 건물이 아니라 건물로, 예, 이거 건물 다죠. 근데 대변을 이제, 자, 4번 대변 세 번째 줄에 건설 중인 자산을 대변에 일단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로 검색해 주면 건설 중인 자산 214번 아까 메모한 금액 있죠? 이 금액을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을 털어주는 거예요. 대변에 적어서 137500000이죠. 자, 이건 건설 중인 자산이 넘어왔고,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현금으로 결제한 게 있었죠. 아까 여기 보시면 1억 3,750만원 137500은 현금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101번 현금 137500 플러스, 아이고 엔터가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외상 미수금이 왜 있죠? 여기에 현금하고 외상비가 그 현금을 지급을 하고 5월 11일 날 금액이 외상 5월 10일 날에 준다고. 건설 중인 자산이 137500인데, 이건 미리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군요. 네, 네, 나는 4월 지금 15일 날 현금으로 1억 3,750만 원을 그날 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었어요. 요게 미리 받았기 때문에 현금 처리한 겁니다. 네, 착각했고요. 그래서 요 대변은 현금이 아니라 1억 3,700은 여기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겠군요. 이 현금을 미지급금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분개하면 됩니다. 완공되면 건물이요. 네, 건물은 완공되는 시점에서 건물로 대체시켜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을. 그러면요 원장님.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 합계전액시산표 가보시면 조회 누르면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은 여기 보시면 유형자산의 건설 중인 자산은 잔액이 없어지고 건물로 이와 같이 4억 5천이 잡혀 있죠. 그러면 건물이 2억 7,500이 되고 외상이 5억 3,700이 되죠. 자, 건물은 2억 5천. 우리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 2억 5천으로 돼 있잖아요. 세금 뺀 거고. 네, 세금 뺀 걸로 잡는 거죠. 세금은 우리 다른 자산으로 환급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죠. 그래서 세금은 건물의 취득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합계시장표에 네, 그 건설 중인 자산이 잔액에서 빠져야 된다. 지금 이 분개를 하면 건설 중인 자산이 이렇게 빠지죠. 저는 안 빠져요. 여기 잔액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질문 나온 거 해결했고요. 다시 맨 먼저 앞으로 넘어가서 이론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365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 765죠. 미안합니다. 자, 38회의 이론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의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그렇죠?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했으며 경제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이다. 맞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 총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의 시가총액과 동일하다? 틀렸네요. 예. 그래서 1번은 3번 우리가 시가하고 자본하고는 다른 거죠. 예.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을 팔 때 이거 얼마 받겠다 하는 게 꼭 기업의 자본가가 시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3번은 잘못됐다. 4번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로 인식하죠. 예, 맞았습니다. 3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채권 대손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매출채권 기말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8월 20일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6만 원이 대손이 확정됩니다. 그게 어느 건가요? 이거죠? 6만 원 대손이 확정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추정한다. 네, 그게 이제 이거죠. 1% 대손을 추정할 때 이 분계가 12월 31일 날 3만 원짜리 분계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질문은 매출채권의 기말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되냐면은 대손 충당금이 1%의 매출채권의 1%가 대손 충당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손 충당금이 이때 10만 원에서 6만 원 빼면 4만 원이었다가 4만 원이 3만 원 되니까 지금 얼마가 됐어요? 13만 원에서 6만 원 빼면 7만 원이 됐죠. 대손 충당금 7만 원이 매출채권의 1%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700만 원의 1%가 7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인 거죠. 매출채권의 잔액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매출채권 잔액의 1%를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지금 7만 원 된 거예요. 12월 말로 보면은 대변이 13만 원, 차변이 6만 원이니까 대손 충당금이 7만 원이 됐어. 그 7만 원은 매출채권의 1%다. 그럼 매출채권이 700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답이 4번인 거죠.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가입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증권이다. 2020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 금액은 얼마냐? 월할 계산하기로 한다 이랬습니다. 자, 보험료가 60만 원이군요. 그런데 기간이 6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1년에 60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꼴입니다. 그러면 6월부터면은 7달이죠. 2020년도 해당되는 개월수가 6월부터 12월까지는 7개월입니다. 그러면 7호 35, 35만 원이다. 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에 4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이죠. 예피적.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 적 들어있네요. 예피적의 적. 다음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충실히 표현은 표현의 충실성은 신뢰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뭐 3, 4번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당기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유가증권 내역이다. 기말 결산 시 유가증권의 평가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전부 보기가 당기순이익이 어떻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주어지는 평가는 단기 매매증권만 해당이 되죠. 장기 보유하는 주식은 매도 가능 증권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평가를 하더라도 영향이 안 되지 않죠. 안 되죠.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평가는 요 두 개만 해주면 됩니다. 자, 취득이 6,000원인데 7,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0원 증가했고요. 1,000원 곱하기 1,000주 하니까 여기 100만원 되겠네요. 네, 여기는 100만원. 다음에 B 주식 8,000원인데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3,000원씩 손해봤네. 3,000주나 900만원. 자, 900만원은 떨어지고 100만원은 올랐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떨어졌죠? 가격이.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800만원 감소합니다. 여기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네, 5번까지 뭐 아주 문제 순탄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7월 1일에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자료이다. 2020년도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건물의 장부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예, 건물의 장부금액이라는 건 건물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죠. 취득금액에서 감누를. 자, 보겠습니다. 7월 1일 날, 작년 7월 1일 날 1,500만 원에 취득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토지는 1,200, 건물은 800이다. 아, 토지 건물이 합쳐진 거. 예. 그러면 우리가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고 건물만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취득원가를 20분의 8로 이걸 쪼개야 돼요. 건물의 취득원가를. 자, 이 토지하고 건물 포함해서 1,500에 샀으면 공정가치 기준으로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동그라미 6개 전부 생략하면은 12 더하기 8이죠. 그럼 합하면 20이죠. 그러니까 20분의 8. 자, 1,500만 원에 20분의 8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를 꺼내서 취득금액 1,500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20. 12에다 8 더하니까 20이니까 600만 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취득원가는 600이다 라는 걸 메모해 두시고, 이제 감가상각 방법을 보면 되겠습니다. 정액법이고 10년 잔존가치 없고 월할 상각한다. 자, 600만 원인데 10년이니까 1년에 60만 원씩 상각을 합니다. 근데 월할로 계산해야 되니까 따져 보겠습니다. 2020년도 말이면 2020년도에는 60만 원.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감가상각을 했겠죠. 7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절반만 했겠죠. 6개월치. 그러면 30만 원이죠. 그래서 30만 원하고 60만 원을 더하면 90만 원이죠. 자, 아까 취득원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600만 원이죠. 600에서 90만 원을 빼면 그게 장부금액이다. 장부금액은 취득금액, 장부금액은 요 취득금액에서 이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이요. 2020년도 감가상각비는 60만 원이기 때문에 90만 원을 빼면 2번이 답이다. 그러면 원장님 토지와 건물의 공정 가치 시기가 2020년도 기말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어떤 거요? 공정 가치가 공정 가치 시점이 2020년 기말의 공정 가치예요. 공정가치. 아, 여기. 네. 아, 요거는 취득 당시 공정가치죠. 왜냐면 토지 건물을 취득할 때 장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공정가치죠, 이거는. 그러니까 19년 7월 1일 날 네.
그러니까 1,500에 취득했는데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1,500에 샀다는 거예요. 예. 근데 공정가치가 지금 2천이 되면 왜? 건물 네. 들어서 공정가치는 이런데 좀 싸게 샀네요. 할인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공정가치. 원래 시가는 그런데 우리는 1,500에 샀다는 거예요. 원래는 2,000에 사야 되는데 500 깎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가가 아니라 공정가치 가입을 하라고. 공정가치 비율로 취득 금액을 산정한다. 예. 공정가치 비율로. 만약에 이걸 2,000에 샀다면 그냥 건물의 취득 금액은 그냥 800인 거죠. 두 개 합치면 딱 2,000이니까. 그런데 할인받았어. 500을 할인받아서 샀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할하느냐? 20대 12, 20분의 12, 20분의 8로 환산을 해야 돼요. 네. 다음에 7번 문제 보면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취득을 했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했던 정부 보조금 100만 원으로 이체하여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정부 보조금으로 기계장치를 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대변이 보통예금이고 차변이 기계장치가 와야 되고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설정을 해야 되죠. 네.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을까요? 3번에 있습니다.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보통예금의 정부보조금은 차변에 와서 제거되고 대변의 기계장치 차감 계정인 정부보조금이 하나 추가로 만들어져야죠. 네, 3번 맞습니다. 다음에 8번은 다음은 김 부장과 박 과장의 대화이다. 가나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자산인데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죠. 비용 처리하면 이익이 나빠지죠. 자, 박 과장. 네, 순이익이 어떻게 되고 과소. 자산이 과소 되며 비용은 과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수익이 아니에요. 비용입니다. 비용. 예, 유형자산에서 수익적 지출은 지출이잖아요. 지출, 비용. 그래서 이것을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면 비용을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은 비용의 반대니까 과소. 자산은 과소. 비용은 과대. 그래서 과소, 과대. 1번인가요? 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문제가 보니까 8문제가 저기라는 거죠. 재무회계 문제. 9번부터 세 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 예. 자, 9번부터 세 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는 또 여러분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도 이거 우리 외화 획득을 위해서 영세율 적용해 주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 재화를 임가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거. 이것도 영세율이죠. 예, 수출 재화 임가공. 다음에 공급일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개설된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네. 이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만 내국 신용장 개설되면 돼요. 맞고. 4번이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지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지 그 대행해주는 회사의 수수료까지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4번. 다음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10월부터 12월 30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그러면 공급가액이라는 얘기죠.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했다. 네,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서 또 기간에서 또 살짝 속임수를 썼습니다. 예, 뭐 속임수보다는 기간을 또 확인해야 돼. 이 날짜가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날짜가. 근데 여기서 질문한 것은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 즉 10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의 매출세액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9월 달 거예요. 9월 달 거는 일단 해당이 없죠. 이익이 예정 때니까 이건 빼시고, 자 10월 8일 거 보면 이제 10월 달이니까 해당되죠. 외상 매출액 그러면 이거에 이걸 과세 표준으로 해서 이거에 10%를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7일 거 날짜 이상 없고요.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거래처에 증여했대요. 예, 증여했대요. 근데 시가는 300만 원이고 원가가 200이래요. 시가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300에 10% 하면 30만 원. 30만 원. 그 다음에 12월 19일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은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이 될 수가 없죠.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330만 원. 2번이 답이 되겠다. 근데 그러면은 네. 매출이 만약에 10월부터 12월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다 포함해서 예. 이게 9월 29일이 아니라 10월 1일 거라면은 요 500만 원에 10% 50만 원도 매출 세액이죠. 예. 다음에 11번 부가가치세 문제죠.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은,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도 총괄하여 할 수 있어. 네, 김한공이가 맞았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납부와 신고를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답은 1번이에요. 네. 2번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발급하고 납부만 총괄해서 납부하는 것이 총괄 납부 제도입니다. 틀렸고, 다음에 김혜계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하는 때에는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전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에 20일 과세기간 종료가 아니라 과세기간 끝나버리면 안 되죠.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이 되겠죠. 종료가 아니다. 예. 여기 글씨를 잘. 다음에 김세무.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없어. 법인은 총괄 납부를 본점이나 지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네, 아까 문제 딱 이오면 맨 첫 번째 사람이 잘 말했기 때문에 답은 무난히 1번. 자, 12번부터 13, 14, 15 네 문제가 소득세 문제. 네,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득세 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며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로 한다. 예, 맞죠? 예,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예, 거주자가 출국을 한다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자는 중간 애납 의무를 지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중간 애납이라는 것은
전 과세 기간에 실적을 가지고 애정 납부를 하는 건데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중간에 납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있어요. 2번 맞았고 3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맞죠? 우리가 종합소득 세목이 아니죠. 퇴양은 분류과세다. 그러면 4번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부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산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엄격히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부부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의도적으로 이 매출액을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합산해서 할 수도 있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때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면은 개별 과세예요. 합산 과세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다음에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김한공 씨의 2020년도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풀어보고 있고 자주 나오죠. 자, 총 급여액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비과세인 식대 보조금하고 차량 운전 보조금을 빼면 돼요. 총 급여액을 계산할 때, 자, 기본급 다 포함되고 직책수당 포함하면 되고 식대 보조금 월 15만 원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았음 전부 이건 급여에 포함합니다.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240 월 20만 원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았음. 우리가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죠. 여비 안 받고 이렇게 보조금으로 받았으니까 이거는 비과세. 그럼 요 세 줄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2760에다가 2860, 2940. 답은 3번에 있죠. 가나다만 더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인적공제. 인적공제 사실 쉬워요. 여러분 소득세 이론이 실무가 쉽다는 건 인적공제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맞출 수 있겠죠. 쉽게. 자, 연간 총급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소득 금액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총급액 500만 원까지는 소득 없는 걸로 보니까 그것이 바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맞았고 2번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배우자로 본다. 자, 거주자의 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니까 자, 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근로소득자인데 제가 배우자하고 같이 살아요. 내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야. 그러면 내가 근로소득이고 내 배우자는 나의 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되죠? 그런데 우리 자녀가 있어요. 만약에 29살 먹은 자녀가 그러면 29살 먹은 자녀 입장에서 60세 이상 되는 부모는 어떻게 돼요? 공제대상이 되죠? 이게 그 말입니다.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부인인데 우리의 자녀가 또 자기 엄마니까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공제대상 배우자 한 가지만 적용된다는 거죠. 아니 공제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군데 다 공제. 예. 그러나 자녀가 둘일 때 자녀 둘이서 부모로는 안 돼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또 다른 거주자의
직계 존속으로서의 부양가족 이거는 되는데 직계 존속으로 두 사람 만약에 자녀가 둘 있어요. 29 먹은 근로하는 자녀 또 30살 먹은 근로하는 자녀가 있어. 둘 다 직계 존속으로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2번은 맞습니다. 다음에 3번 국내 은행 이자만 연간 1,800만 원이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63세 모친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예, 2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는 있죠. 적용받을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다. 4번은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소득공제는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한부모가 더 크니까. 예. 한부모는 100만 원이고 부녀자는 50만 원이기 때문에 한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맞죠. 자, 마지막 문제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자 김한공 씨 2020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 세금 산출하라는 문제가 지금 최근 문제에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다 계산 공식은 있으니까 이대로 이 공식만 잘 적용하면 돼요. 자, 가나다라 보겠습니다. 복식부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김한공 씨가 사업자예요. 이거 무조건 종합과세죠. 근로소득금액이 있어요. 합산해야죠. 5천만 원. 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겁니다. 다음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의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니까 요거는 빼야 돼. 빼는 게 아니라 포함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 합계. 이 사람들의 이제 요 8천만 원인데 소득공제 많죠.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더니 2,400이래요. 2,400은 어떻게 해요? 이 금액에서 빼줘야 돼요. 그것이 뭐가 돼?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8천만 원에서 2,400을 빼면 계산기를 잡고 안 잡아도 계산이 되죠. 8천만 원에서 빼기 2,400을 빼면은 5,600이다 이거예요. 5,600. 그러면 5,600만 원에 해당되는 구간이 어디냐? 여기에 해당되죠.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그러면 이 공식을 적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앞에 582만 원은 그 밑에 구간까지 계산한 세액입니다. 이 밑에 구간까지 계산한 세액이 582만 원이니까 그거 더하기 4,600만 원을 초과한 거에 대해서 24%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600만 원 빼기 4,600을 초과한 거 빼면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대해서 24%. 240이죠. 계산하기 편하게 만드는. 240에다 582를 더해라 이거예요. 240만 원에다가 더하기 앞에 계산한 582만 원 더하면 822만 원이 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582만 원 더하는 거. 582만 원은 요 밑에 구간까지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4,6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에 24%. 그러면 세금이 거의 240이잖아요. 240에다가 580을 더해. 이 세금 더해야지. 그렇지. 이걸 먼저 곱해. 이걸 4,6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의 24%를 먼저 계산해서 240 나왔죠? 여기까지 계산한 582만 원을 더해야 이 사람의 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네.
이런 요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까다로운 보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네, 시간이 다 됐고.